전에 이제 지금처럼 등기부 등본이랑 꼭 체크해가지고 이상 없는 물건 맞는지 권리의 하자가 없는지를 잘 체크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단계겠죠. 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매매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모든 뭐 부동산이 이거랑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린 거 써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이제 비슷한 문구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구성은 똑같아요. 사실 제일 상단에는 부동산 정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동호수, 구조, 면적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금액이 적히는 칸이에요. 금액과 기간. 그래서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계약금, 뭐 중도금 있으면 중도금, 아니면 잔금 이런 것들이 언제, 얼마가 이제 이 날짜에 그러니까 지급돼야 되는지를 여기다 기재를 하고, 근데 이 두 번째 칸, 얘는 그러면 아무 실수 없이 잘 적히나 무조건? 꼭 그렇진 않아요. 실제 월부에 계셨던 분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원래 사장님이랑 그 다음에 매도자랑 얘기할 때는 되게 긴 잔금 날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칸에 잔금일이 쪽박한 날짜가 적힌 거예요. 네. 근데 나랑은 사실 협의했잖아요. 나랑은 매도자랑 넉넉한 잔금기간 협의했는데 결국에 어떤 날짜로 갔을까요? 빠른 날짜로 갔을까요? 아니면 늦은 날짜로 갔을까요? 빠른 날짜로 갔어요. 되게 억울하죠.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 계약서 적고 나면 일방적으로 사장님 혼자 적고서 사장님이 가져가지 않죠. 계약서는 만약에 사장님이 한 명이다 그러면 총 3장. 공동 중개라는 얘기를 하죠. 나를 소개시켜준 사장님 따로, 상대방을 소개시켜준 사장님 따로, 그럼 사장님 2명이죠. 그럼 계약서 4개 써요. 4장. 똑같은 거 4장.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하나씩 갖고 사장님들이 하나씩 가져가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 계약서를 매도자 다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확인하라고 해요.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그때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촉박한 날짜로 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원래 내가 넉넉한 기간 받아서 그 사이에 임차인 구하고 세팅해야지 했는데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날짜뿐만 아니라 금액까지 잘 확인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계약 내용 중에서 돈이 위에 적힌다고 한다면 그 외 내용들이 이제 아래 적히죠. 여기는 좀 민법 일반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 이 집을 이제 인도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래 여기 빈 칸은 특약 적는 칸이에요. 특약. 그래서 특히 특약 중에서 우리가 임대 세팅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 같은 것들, 얘네들, 아니면 아까 앞에 그런 권리침해나 이런 부분 제가 등기부 등본할 때 근저당 어때요?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런 말소, 그러니까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은 협의한 내용들이 여기 특약에 적히게 돼요. 제가 특약은 뒤에서 좀 상세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하단은 인적사항. 그래서 얘를 판 사람, 매도자, 산다, 그다음에 부동산, 이제 거래 이제 중개하는 사람들까지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칸이고, 그 위에 여기 이제 계약한 날짜가 적히게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걸 쓰게 되는 거구나, 이런 정보가 여기 담기는구나를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 가면 긴장돼요. 처음에 보라고 하지만 잘 안 보여요. 글씨 요만하죠? 글씨 요만하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 위에 우리 집 뭐 동호수 틀린 거 없나, 그다음에 금액 날짜 맞나, 이런 부분들, 특약 맞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저의 계약서입니다. 열중간에 제 서류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저희 매매 계약서고, 아까 여기 정보 두 번째가 계약 내용 중에서 돈, 그다음에 날짜 관련된 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에 거래하는지, 계약금 얼마고,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을 쓰고 없으면 안 써요. 그리고 잔금 언제 하고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특약 뒤에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특약 중에서 우리가 전세라는 거를 세팅을 준비할 때 계약 단계부터 챙기는 게 좋다 그랬죠. 계약 단계부터 전세 세팅을 생각하려면 이거,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 임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문구.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보다 저 한 줄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전세 임대에 적극 협조할 수 있지? 파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 거주. 주인이 살고 있고, 주인이 이제 집을 팔고 이사 가는 상황. 그리고 나는 이 집을 사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를 맞춰야 되는 그 상황. 그럴 때 전세 맞추려면 어때요? 그쵸. 집을 보여줘야 되죠. 이 집은 아직 공실이 아닌 거예요. 아직 나한테 집을 판 이 매도자가 매매 잔금일까지 거주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매매 잔금일 때까지 나 집 안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전세임대 적극 협조는 일단은 저는 매매 계약서 쓰고 나면 전세를 바로 내놓을 건데 좀 번거로우셔더라도 집 좀 잘 보여주세요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 이제는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입장으로 와보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아직은 이 집은 매매 잔금을 안 냈어요. 누구 집이에요? 아직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 집을 파는 매도자 집이에요. 그럼 매도인 명의로 된 집이기 때문에 나랑 전세 계약을 하는 게 불안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아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거 무조건 현재 소유자랑 계약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문구는 뭐냐? 저는 전세 이제 내놔야 되는데 좀 집 좀 잘 보여주시고요. 플러스 혹시나 저희 집에 들어올 전세입자가 계약서를 매도자분과 쓰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써주세요. 이 의미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한 줄에 생각보다 많은 의미 담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때 등장해야 되는 게 일 잘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막 구구절절 설명해서 그러니까 집도 보여주고 집 보여주는 것까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면 내켜하지 않는 분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장님은 진짜 사모님 이거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나중에 그냥 집 몇 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잠깐 나와주세요 하면 도장 들고 잠깐 나와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되게 이제 너무 무겁지 않게 얘기해 주신 사장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래한 사장님이 이런 설명을 잘 못하실 것 같아. 너무 딱딱하게 설명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사장님 혹시나 이따 매도자분 오실 때 전세 내놔야 되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좀 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세 세팅을 좀 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구고 그리고 이제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라고 했죠. 매매 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그럴 때 만약에 이해 가능한 상황일 때 어때요? 전세 계약금이 한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보통은 이렇게 아직은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기보다 매도자가 받고 나랑 매도자 둘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중도금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는 무조건 넣진 않아요. 사실 무조건 넣진 않지만 넣을 수 있다면 얘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저는 여기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그 케이스 되게 많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잔금 빗자를 비워둔다던가 하면서 이 문구를 넣어서 실제 전세가 맞춰졌을 때 매매 잔금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베스트한 케이스는 맞지만 우리가 무조건 넣어주세요 하고 고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거. 그리고 얘도 전세 세팅을 위해서 들어가면 좋은 문구. 얘는 이제 가능하면 협의해서 꼭 넣으세요.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에 세입자가 이사를 와야 되죠. 근데 원래는 잔금일이 딱 정해지면 그 세입자는 이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뭘 할 수 있냐? 들어오려는 세입자의 일정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의 후보가 훨씬 많아지겠죠. 며칠만 가는 이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매도자랑 잔금일을 상호 협의해서 앞당기고 이 잔금날 그 전세 잔금 받아서 매매 잔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만약에 집에 근저당이 있어 그러면 잔금 시 전부 상환하여 말소한다. 이 문구 꼭 넣으셔야 겠죠. 그리고 이거 넣고 확인해야 될 거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상환 영수증. 상환 영수증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돈이 상환된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누수등 이제 매도인 좀 중대하자 있을 때 일정 기간은 매도자가 이제 하자 담보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통 여기 특약에 기재된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는 거. 계약서에 있는 이 명의자. 우리 집을 이 집을 파는 사람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갖고 있는 그 소유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온 신분증, 매도자의 신분증, 내가 돈을 넣는 대상까지 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서류 옆에 제가 아까 서류가 이제 중개사님이 한 명이면 3장, 2명이면 4장 쓴다 그랬죠. 그거를 다 겹쳐놓고 여기 이렇게 간인이라는 거 찍게 돼요. 그래서 왜 찍냐? 지금 그거죠? 위조 방지. 얘 다 원본이에요. 라는 이제 위조 방지 차원에서 찍는 거고 이 문구 전세 세팅이라는 거 대비할 때 전세임자에 적극 협조한다 이 문구와 잔금일은 상호 협의에 앞당길 수 있다라는 문구가 추후에 우리가 전세 놓을 때 필요한 문구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약을 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특약 적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려운 내용 넣는 칸 아니에요. 그리고 막 법률 용어로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 이 특약 중에서 나한테 불리한 거 없나? 그리고 나랑 상대방 매도자가 협의한 내용 맞나?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라는 부분을 동의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막 법률 용어로 넣으려고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이거 해석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매 계약서 특약 적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위에는 좀 민법 일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
저희가 글씨가 작으니까 계약서 볼 때 저 내용들을 흘려서 많이 보세요. 근데 무슨 내용이 있냐,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는지도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급등장대 분위기였어요. 급등장대. 계약하기로 하고 막 파기.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얘 이제 팔게요 하는 그 이제 매도자가 그냥 배당 해주고 그냥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돌려주고도 남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얘는 어디냐면 이 줄이 어때요? 다 계약 취소된 거죠. 지방 중에 대구가 급등했을 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보러 가는 사이에 걷어들이고 계약한다고 하고 그 사이에 배당하고 파기해버리고. 왜 그랬냐, 10월에 3억대 초반 하던 그런 집값이 11월에 4억대 중반에 가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에 내가 이렇게 약속했던 가격대로 파느니 물어주고 그냥 더 올린 가격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약을 약속하고 해지하고 하는 과정들, 이 안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중도금이라는 걸 주기 전까지는, 내가 만약에 이걸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계약금 포기,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 매도자가 포기, 이제 이 계약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배액 배상. 근데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 전까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어때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투자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아, 제가 이거 투자는 했는데 계약금 넣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이거 계약 해지할까요? 실제 그렇게 무리해 오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계약 단계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걸 얘기할 때, 계약이라는 거는 법률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계약을 되돌린다는 게 없던 걸로 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 자체는 없던 건 되지만 내가 치러지는 비용은 분명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이렇게 계약까지 가는 단계에서 계약의 의미가 뭐냐, 이게 우리 당사자끼리 의견을 모으고 의사 합치를 해서 법률 행위로 옮기는 게 계약이구나라는 무게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찜찜한 거 있다, 이걸 내가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계약서 작성하기 직전까지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냥 이거 물어보면 사장님이 나한테 뭔가 까다롭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있어도 내가 내 돈 날리는 것보다 당연히 확인하고, 만약에 뭔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면 계약 안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에 좀 무게감을 가지고 저희가 특히 계약 작성할 때 좀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 계약서를 본 거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전세 세팅할 때 임대 계약이에요, 임대 계약. 그러니까 형식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매매 계약이랑 임대 계약이 위에 계약서 위에 여기 부동산 정보 어디 있고 면적 어떻게 되고 동호수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아래 얘도 며칠 날 뭐 얼마 이런 계약 돈에 대한 내용들, 날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아까 민법 일반 사항이 들어가고, 플러스 여기선 체크해서 봐야 될 게 여기에 임대 기간이 위에 들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준다는 내용. 근데 이거를 왜 체크해야 되나요? 날짜가 잘못 적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특히,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래도 대부분 체크를 하세요. 근데 혹시라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다, 2년 뒤의 날짜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은행 볼일을 못 봐요. 은행 볼일이 뭐가 중요해요?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 돈 갖고 다 들어오나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하면 은행에 이걸 상환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요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과, 또 하나, 이 날짜를 잘못 적는 케이스는 언제가 많냐면, 오히려 사장님이 적는 케이스는 덜해요. 근데 우리가 집을 한 개 살 거 아니죠?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 집을 내가 꼭, 특히 신규 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이라는 걸 할 때, 임차인이 안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우리끼리 계약서를 써서 주고받기도 해요. 그때 잘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년 날짜 잘 확인해가지고 이제 넣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아까처럼 특약 들어가는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세계약서, 임대계약서에 특약에는 그냥 어떤 부분을 수리를 약속했으면 이제 수리하기로 한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것도 전세를 추후 이분 말고 이분이 이사가고 다음 전세입자에 드릴 때 대비해서 언제 이사갈 마음이 있으면 언제 통보해줄지, 이런 내용들, 집을 잘 보여달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 특약에 넣게 돼요. 그리고 제일 하단 마찬가지 정보, 임대인, 임차인, 사장님 정보가 이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 여기 이사인은 계약일자라 그랬죠. 계약일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전세계약서예요. 저희 전세계약서고, 여기 보증금 들어가는 항목, 그리고 이 아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하기로 한다, 여기 잘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약 같은 경우는 아까 보통은 이 문구가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보통 주요 설비들, 그러니까 전기랑 관련돼, 가스랑 관련돼 이런 주요한 설비들, 막 보일러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고 그 외에 막 소모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정부야 정부, 뭐 형광등이야 그냥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임차인이 수선하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일반 형광등 쓰는 집이 잘 없죠. 거의 뭐죠? LED.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 LED가 자꾸 고장났다고 하는데 얘를 정부로 보고 임차인한테 하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원래 LED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얘의 장점. 올해 반영구가 LED잖아요. 근데 LED가 생각보다 반영구라고 하지만 고장이 생각보다 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냥 LED는 그냥 제가 수리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를 그러니까 업체를 알아보고 하기는 저도 마찬가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임차인 분이 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 주시면 이제 입금해드리거나 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사할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미리 알려달라는 거죠. 4개월은 그냥 좀 넉넉히 잡기 위해 4개월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지만 이거는 어차피 협의한 내용을 특이하게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차인 분과 협의해서 넣으면 되고, 저는 통상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알려주시면 돼요.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날짜를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 가실 거면 어때요? 다음 임차인이 구해줄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라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집 보여주기. 그러니까 생각보다 집을 안 보여주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네. 왜냐면 나는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을 임대하기로 나랑 이제 계약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방해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자꾸 집을 보러 오고 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대비해가지고 이제 이 문구 특이하게 같이 넣는 거죠. 그리고 벽걸이 TV 같이 이제 콘크리트 타고 벽을 뚫어야 되는 그런 경우나 이제 뭐 에어컨 같은 경우. 근데 에어컨은 애매해요. 그냥 저는 이런 거를 선택할 때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타고 간다고 해서 에어컨 벽 이만큼 한 이 정도 뚫어야 돼요. 이 정도. 근데 우리 집 타고 간다고 해서 에어컨 달지 마세요 할 것인가? 나 여름에 에어컨 없는 데 가서 살진 않을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집 임차인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근데 벽걸이 TV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벽이 되게 많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식이 좀 좋은 아파트다 그러면 거실 벽이 뭐예요? 대리석, 아트월. 그런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얘 좀 스탠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이 집이 그냥 아트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설치하되 나중에 철거하고 도배해 주세요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는 거, 그다음에 실내 흡연 금지. 그러니까 집이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죠. 실내 흡연 금지나 이런 문구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한 문구는 사실 얘는 선택 사항이긴 해요. 선택 사항이고, 나는 만약에 이제 그래도 집을 좀 더 관리 측면에서 반려동물 없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되고,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신에 어때요? 임대차 계약서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빌려주고 잘 돌려받는 거, 원상 회복 반환 의무라는 걸 넣어서 어쨌든 나중에 나가실 때 이런 거 뭐 찢김이나 파손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거 잘 보존해달, 복구해달라라는 그 특혜를 넣어야 되겠죠. 근데 되게 제가 이거는 나의 뭐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장 상황을 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진짜 올해 초 작년 말 특히 지방시장에서 전세 되게 안 나갔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월박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고 싶다는 분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작고 나이가 많은 이제 강아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집 관리를 위해서 또 신축이다 보니 첫 입주다 보니 관리를 위해서 안 받았대요. 근데 시장이 어때요? 안 좋으면서 계속 전세가 안 나가고, 아까 저희 공실일 때상 그랬었죠. 기간에 따라서 이자부터 시작해서 공실 관리 비용 계속 나가죠. 그러면서 결국에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작고 귀엽고 이제 그런 강아지가 아주 큰 대형견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이번에 저희 라이브 코칭할 때 이런 임차인 괜찮아요? 라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반려동물도 있었고 또 외국인 임차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고를 수 있는 시장이랑 고를 수 없는 시장이 있어요. 저도 임차인분 중에 외국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와, 정말 여기에 또 경험 한 스푼이 더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을 내가 나한테 맞는, 내가 선호하는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내 투자에서 리스크 없이 빨리 투자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고수할 건지 아니면 적절히 타협하고 아까 그 특약 원상회복 반환 의무를 집어넣을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 세팅 대비해서 넣는 문구들이 2년 후 집 잘 보여주세요, 미리 얘기해주세요 하는 이런 문구들이고, 그리고 최근 이슈되는 것들. 얘는 아까 제가 이제 반려동물 받게 된다 그러면 퇴거할 때 원상 회복한다라는 특약 이제 넣어서 이제 같이 추가해 주시면 되고, 최근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혹은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대 계약을 한다면 이런 문구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뭐냐? 전세 사기라는 게 이슈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차, 나랑 전세입자랑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나한테 요청을 하게 될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리고 특약도 이 특약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알려드리면 뭐냐? 이거 왜 넣으시는 거예요? 이러시지 말으시라고.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가 그대로 들어가진 않는데, 보통 최근에 저도 거래할 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들, 이 3개까지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아니 싱글이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맞겠죠. 원룸이나 빌라를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5번은 꼭 챙기셔야 돼요. 집주인 바뀌면 무조건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 계약을 하고 전세 세팅을 할 때 우리 계약서에는 이 1, 2, 3번만큼은 꼭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냐? 세입자가 이사 오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죠. 그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이 전입신고의 효과가 뭐냐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보다 내가 1등이 돼서 이제 집에 대한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인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1순위 권리는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날 밤 00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고 그 틈 사이에 대출을 받아버려. 그럼 내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대비해서 들어가는 문구가 이거. 그래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이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특약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임대인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가요.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임대인으로서 우리한테 우리 계약 전세 서류에 이런 게 들어가고 우리한테는 어때요?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청해 올 건데, 반대로 우리가 임대인이기도 하지만 임차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임차인으로서도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인 거예요. 특약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세 이제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 제 거예요. 이것도 제 거. 제 거. 얘가 국세, 얘가 이제 지방세고, 이 서류는 한 장짜리고 하단으로 가면 여기 보면 지금 어때요? 여기 해당 없음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있죠. 연장 유예 내역, 이제 체납 이제 이런 내역들이 해당 없음으로 체크가 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지방세도 이런 체납 처분 유예, 이런 명세 징수 유예 이런 부분이 밑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돼야지 문제 없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류는 우리가 임차인으로서도 임대 계약을 할 때 그거 보여주세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서류고, 우리한테 준비해 오세요라고 하면 인터넷 발급도 되고, 그다음 만약에 가까운 데 주민센터 있다 그러면 기계로 무료로 받는 서류예요. 그냥. 그래서 발급 받아서 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처음 발급 받을 때 혹시 떨리는 거예요. 내가 안 낸 세금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리 확인하고 저도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전세 사기 이슈 이후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특약 내용들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중요해요. 얘는 왜? 전세 계약을 하고 기간이 끝나요. 끝나서 이사를 나간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이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왜 중요하냐? 보증금을 줘야 되는 대상이 달라져요. 원래는 전세금 받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거를 질권이라는 걸 통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집에 근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서류가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임차인이 받았다는 거고, 얘는 그럼 혹시 우리 등기부등본에 이게 찍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진 않고 이 서류가 우리한테 통보돼서 올 것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안내 문구에 뭐가 있냐? 임대차 보증금 중에 이 전세 계약금 보증금 중에서 근질권 설정된 금액은 이 은행으로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한테 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은행한테 줄 또 은행한테 주고 나머지는 임차인한테 줘라라는 그런 특약이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거를 실수해서 은행한테 안 주고 잘못 줬다. 그러면 은행은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거래요. 내가 만약에 이 돈 전부 다 전세자를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 있는 돈이 상당수가 은행 건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 얘는 은행 돈 일부, 임차인 돈 일부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LH랑 이제 LH 이제 임대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했던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임대인 체크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읽으면 표시하세요라는 그런 항목이죠. 네모칸이 있어요. 항목이 많아요. 어떻게 하세요? 읽으시나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빅터 같은 속도로 체크 하시죠. 뭐가 써있냐?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이제 이 LH가 지원하는 계약은 임차인이
우리 집에 사는 그 임차인이 아니라 LH인 거예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여기에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항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질권 설정하거나 이렇게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대상이 달라지면 왜 조심해야 되냐면 2년 뒤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안 챙기면 헷갈려요. 그리고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다. 늘어난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적어도 이사가 갈 때 나한테 연락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연락처 저장할 때 그냥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임차인 양팔이 전세금 줄 때 조심하자. 이런 내용을 미리 넣어놓으면 어때요? 전화 와. 이사가 안 돼. 확 계약서 꺼내서 보겠죠. 그래서 미리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실제 수강생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이것도 마찬가지 반환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인데 금매를 찾으시면 금매. 되게 싼 금액의 집인데 이 집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나와 있었는데 다 매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전세 입자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세로 들어오시려는 분이 어때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가족에게 보내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전세 입자까지 바로 맞춰서 바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대신의 조건이 이 집에 들어오시려는 분이 나 말고 내가 내지만 2년 뒤에는 이 돈을 내 가족한테 주라라는 그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계약자가 아닌데 전세금을 그 계약자 아닌 가족한테 줘도 되는 건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사장님은 그러세요. 사장님은 이거 사전에 협의된 거야 라는 부분과 가족 누구한테 줄 건지 줄 사람 이름 그다음에 뭐 계좌번호 이런 거 특이하게 잘 넣어도 문제 없어. 그리고 돈 받을 때 나중에 돈 돌려줄 때 영수증 받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전세 입자 구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예 그냥 다른 임차인 알아보고 계약해야 될까요? 라는 실제 질문이었어요. 결론은 일단 괜찮아요. 받아도 돼요. 왜냐?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전세금을 반환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이제 합의한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를 해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2년 뒤에 실제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때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도 영수증을 받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기재되고 이제 과정을 미리 합의하면 괜찮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판단을 미리 알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세팅도 바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상황인데 집값도 되게 쌌는데 근데 이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전세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내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인해요. 네. 근데 얘를 만약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법률구조공단 여기에 사이버 상담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상담 신청 이제 글을 남길 수도 있고 만약에 얘는 그때 보통 제가 해봤을 때 소요기간이 정말 빠르면 한 4일 보통은 일주일은 잡아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은 당장 이루어져야 되죠. 당장.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로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저도 법률 플랫폼에 상담을 받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크로스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먼저 상담 받아서 이쪽 이제 법률 전문가분 변호사분이 하는 얘기 그다음에 나중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회신원 얘기 둘 다 마찬가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네. 만약에 내가 상담을 올려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생각보다 이렇게 계약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쳤을 때 다른 분이 올린 상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궁금한 거 있을 때 충분히 찾아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 것들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위험을 좀 줄이고 나한테 오히려 기회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로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다, 어렵다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실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때요? 이번 파트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앞에 파트 두 번째,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 전세라는 게 어떤 유형으로 세팅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 어쨌든 전세라는 걸 세팅할 때 계약 단계부터 챙겨야 될 게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매수 결정할 때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매매 계약할 때 챙겨야 되는 매매 계약서 내용들 그다음에 전세 계약 임대 계약할 때 챙겨야 되는 임대 계약서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권리상한자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매매 임대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잘 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불필요한 내용 있으면 그때 꼭 얘기해가지고 이제 같이 동의한 내용만 들어가실 수 있겠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보증금 반환 대상 달라지는 경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라 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나는
어때요? 지금 어때요? 열중반 지금 4주차에 나도 1주차가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2년 뒤에 내가 2년 전에 그 당시를 기억할 것인가? 어렵죠? 이해가 갑자기 확 되시죠? 그래서 예, 이제 특히 이렇게 질권 설정된 그런 집 경우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유형 중에서 전세 낀 집 살 때에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입자 승계 받았어. 이사 갈 때 돈 돌려줘야 돼. 이게 이 임차인이 아니라 이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챙겨야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투자는 진짜 나 말고 책임질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사장님 눈치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눈치 보게 되는데,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 전세도 이 사장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전세도 여러 군데 내놔야 되는데, 사장님이 근데 어려워. 사장님이 집 매수할 때 열심히 깎아준 것도 있는데, 이거 조금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 하다가 잔금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저희 아까 비용 계산했죠? 네.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지체되는 시간은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그럴 때 이거 나 말고 책임질 사람 없다라는 꼭 생각하고 이제 그 기한에 맞춰 행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협상 얘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협상을 좋은 가격 만들고 1등 물건 만들겠다라고 열심히 고민을 해도 실제 거래는 지금 본 계약이라는 걸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계약을 진짜 무게감 있게 잘 검토하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